축하드립니다. 부산 서강덕 교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정장 반갑습니다. 네, 바자회가 끝나고 노인정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호박죽값이 얼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옆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호박죽이라도 드리면 좋겠다고 그냥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바자회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한 것 같아요. 사러도 오고 또 이렇게 고맙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작할 때 원불교 와서 호박죽 먹자고 막 전화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면 일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동네 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원불교가 있어서 참 좋다 이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에 탁구장도 해놓고 동네 사람들하고 치시오. 네? 그리고 지금 치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당에 있어서 탁구장이라도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라도 해서 좋은 물품을 싼 가격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야, 원불교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참 좋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본공회장 보고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교화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이익이 돌아가게 좀 해보자 그랬거든요. 네, 이제까지는 상극, 복마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상극이 뭐냐 그러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상극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쪽이 무너져야 내가 산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싸워서 저들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복마는 마가 숨어 있는 것이 복마입니다. 마가 뭐냐 그러면 요사스러운 잡기를 막이라고도 하고, 일 잘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마예요. 일이 잘 못되게 하는 장애물이 마. 근데 그 마가 숨어 있으면 어쩌냐 그러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마가 끼면은 일이 잘 안 돼요. 그치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누르려고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해놓고도 그 사람이 표현 못하게 그냥 눌러버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먹은 그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속에 화병 나요. 그리고 아파요. 우리는 그렇게 누르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오는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회원 상생의 시대다 하는 거거든요. 회원은 원망하고 원한이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살려주는 관계가 상생.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경계를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경계가 뭐지? 그럽니다. 근데 경계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요란하게 만드는 것이 경계예요. 우리 마음이 요란하다는 것은 내가 화가 나면 요란해진 거고요. 불안한 것도 요란한 거고, 걱정거리도 요란한 거고, 답답한 것도 요란한 거고,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서 출렁거리는 것이 요란함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내 마음을 출렁거리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경계다. 그럼 경계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왜 기분이 나쁜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침에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나한테 그 말을 한 그것이 경계요. 근데 그 경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는 외부의 경계요. 하나는 내부의 경계. 외부의 경계는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경계가 무엇으로 들어오냐 그러면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런 모습을 보니까 와서 내 생각이 일어나고 또 들으니까 냄새 맡으니까 맛보니까 몸으로 느끼니까 그런다 그 말이죠. 그것이 외경이고 내경은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경계가 내경이에요. 이게 옛날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것이 내경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지요. 그거를 우리는 심작용이다 그럽니다. 마음작용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이 육근을 통해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작용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둘을 합하면 심신작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행하면 그것이 잘했네 못했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하면 참 그 말 잘했네 하기도 하고 아이고 그 말 안 맞는 말을 했네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인가 심신작용을 하면 그 심신작용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작용이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심신작용도 있고 상대방을 거북하게 속상하게 그 사람 하는 일을 못되게 하는 심신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선업을 지었다 그러고요. 상대방의 가슴을 후렵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을 악업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어놓은 업은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업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정업이다 그래요. 그 정업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자기가 다시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업을 짓는 것을 선인, 그리고 그 업을 받는 것을 선과, 그래서 선인 선과, 그리고 안 좋은 업을 지었을 때를 악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악인이고, 악업을 짓는 것을 악인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는 악과 그러지요.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심신작용을 해서 지어놓은 이것이 상대방과 껄끄러운 관계를 만드는 악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받게 돼요. 이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잖아요. 근데 왜 침범했을까?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까?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도 소련에 속했어요. 근데 이게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농작물이 아주 잘 되는 고장이래요. 그래서 그 곡물 창고이고 또 지하자연이 많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게 독립을 해버리니까 러시아가 엄청 속상했대요. 엄청 속상했어. 그런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그랬다네요. 나토는 서방 세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적대편으로 이렇게 가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침범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속상한 일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잠복했다가 나오게 돼요. 그래갖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함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가 다 어렵대요. 근데 우크라이나 저기 보니까 전기 시설들을 다 그냥 폭격을 해버려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가 많다네요. 뭐 우리 전기 없이 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없으면요 냉장고 못 돌려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다 썩어.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수돗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아파트에 밑에서 이렇게 품어서 옥상에다가 물을 저장해놨다 이렇게 쓰는데 품질 못 오면 못 나오는 거죠. 물도 못 쓰더라고요. 물을 못 쓰면 화장실도 못 써요. 그리고 난방도 전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고요. 또 유럽은 전쟁 안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죠? 그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이렇게 다 끌어다가 썼대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걸 잠궈버리니까 지금 유럽이 올겨울을 어떻게 이겨낼까 걱정을 한대요. 그러니까는 한번 이렇게 멋이 맺혔다가 터뜨려지면은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아요. 율곡선생 아시죠? 네. 율곡선생이 그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당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율곡선생 제사도 지내고 그래요. 근데 그 율곡선생이 어릴 때 가출을 했어요. 왜 가출을 했냐면 어머니가 율곡선생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신사임당은 현모 양처 중에 대표예요. 그런 좋은 엄마 밑에서 컸는데 왜 가출을 했냐 그러는데 그 신사임당이 16살 때 율곡선생 16살 때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계모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계모가 율곡선생을 엄청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니 3년상을 치르고는 가출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사는데 이 율곡선생의 마음속에는 화두가 딱 하나 들었어. 어떤 화두가 들었냐 그러면 나의 친엄마인 신사임당은 세상에 둘도 없는 큰 좋은 엄마였는데 새로운 계모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러한 악독한 엄마요. 그러니까 우치 신사임당은 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이 계모는 나한테 그렇게 구박하고 못 살겠단 말이야 하고 그것이 딱 걸렸어. 그리고 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생이 환히 들여다보이더라네요. 율곡선생이 그 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전생이 보여요. 그래서 그 율곡선생이 한 말이 2조 실록에 실렸습니다. 실록은 실제로 있는 것을 쓰는 것이지 소설처럼 가상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율곡선생이 전신 정시 김시스비오 그랬어요. 전신 나의 지금 몸 말고 그 전신 전생의 내 몸은 김시습이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율곡선생의 전생에 자기가 김시습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김시습이 아주 양반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종들을 부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김시습이 어렸을 때 이게 방땅 종, 여종들이 이렇게 방을 닦잖아요. 그러면 말놀이 한다고 그 위에를 딱 올라탄대 애기가. 그리고는 회초리 갖고 막 이렇게 때린대요. 이래야 하고. 그게 상전어 아들이 말놀이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속으로는 싫어. 아이 저기 방 닦으면 무릎 꿇고 있으면 무릎이 아파요. 그런데
말놀이 한다고 따각따각 해봐요. 괜찮아보는가? 그래도 그것만 하면 괜찮아봤는데 또 해초리하고 차삭차삭 때리면 그거 참 싫겠지. 이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냥 막 한이 맺혔어. 그래서 그 인연으로 계모가 돼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구박하더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럼 신사임당이 누구냐 하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신사임당이 김시습이 말이죠. 성인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때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세조가 단종을 폐위를 시켜요. 그래갖고 영월로 귀향을 보내요. 그리고 또 세조가 사육신을 6명의 충신들을 목을 베갖고 노량진에다가 그냥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역적이라고 이렇게 지명이 되니까 감히 누가 가서 그 묻어주려고도 안 해요. 응? 혹시라도 거기 가까이 가면 자기도 역적이 될까봐 그냥 멀리 피하고 그 옆으로 안 갔어요. 근데 김시습이 거기 가가지고 그 시신들을 거두어서 묘지를 써줬다네요. 그리고 김시습은 세조가 사람이 못됐다고 내가 당신 밑에서 녹을 먹고 못 살겠다고 거절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래고 나물 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육신 그래요. 생육신. 근데 이게 단종이 귀향을 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그 단종비가 단종하고 이제 이렇게 귀향을 가면서 저기까지 따라가죠. 동대문까지 따라가죠. 그때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치요? 단종 입장에서는 김시습이 참 고마운 사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세조 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수양대군 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단종을 이렇게 복위해야 되겠다고 했던 사육신 묘지도서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좋은 인연이죠. 그래서 그 단종비가 신사임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율곡 선생한테는 다시 없는 어머니지. 근데 그 인연이 짧았기 때문에 16살 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어놓은 것은 이 생에 안 받으면은 내 생에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신작용을 할 때 남 속상하게 하는 것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기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낌새가 이상했어요.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신사를 일본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서인에서인 황윤기를 뽑아요. 그리고 동인에서는 김성희를 뽑아요. 그래서 정사, 부사 해가지고 통신사를 대표로 해서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제 이렇게 다 보고 돌아와서 선조 앞에서 그 일본 상황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황윤길이, 서인인 황윤길이 일본에는 많은 병선들이 그러니까 해군 군함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풍신수길이를 보니까 도요토미를 보니까 안광이 빛나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더라. 어쩌면 전란이 일어날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똑같이 가서 본 사람이 김성일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동인이요.
그러니까는 앞에 서인인 황윤길 정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일본 돌아왔는데 침입할 그런 형세가 아니더라. 그리고 도요토미를 봤더니 꼭 쥐새끼 눈같이 생겨가지고 그 도저히 침략을 못할 위인 같더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태평성대인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군인을 많이 기르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요. 그러니까 민생에 돈을 써야지 전쟁 준비에다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선조가 그 말을 듣고 전쟁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부산? 싸울 것도 없었어요. 그때 수사가 해군 수영에 박홍이라고 하는 분이 수사였는데 싸울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배를 다 가라앉혀버리고 육지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전쟁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군인이 가치가 없은 거예요. 네? 군인을 기를 필요가 없잖아요. 전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명단만 쫙 잡아놓고는 부대에 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냥 돈만 조금 주면 다 보내가고 일하라고 그러고 그냥 다 보내버려. 그러니까 군인 없는 군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4월 14일 날 들어왔는데 1592년 4월 14일 날 이렇게 부산에 일본군들이 들어왔는데 외놈들이 들어왔는데 싸울 것도 없이 해가지고 5월 2일 날에는 서울까지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 가면 얼마나 걸리는 거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빨리 가버렸어.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이 막 밀고 간 거잖아요. 아무튼 그 당이 다르다가 보니까 저 당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색당파 당쟁으로 해서 조선이 무너졌다 그러죠. 근데 좀 요즘 보면은 여야가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뭐라 그러죠? 진영 논리 그러더만. 네? 우리 진영의 논리가 있어갖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만 잘하고 저기는 한 거는 안 된다고. 아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속상할까.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줘야지. 잘한 것도 내 편이 아니면 못한다 그러고 이러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섭섭한 것이 우리 안에 쌓여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뚫고 나와서 보복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원수로 알고 원수 갚겠다고 하면 편할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언제 저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요새 그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교도소 살다가 나와가지고 방을 얻은 사람이 있더만. 그러니까는 동네에서 다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이 줘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수가 나한테 복수심을 가진 사람이 옆에 살면은 어쩌겠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불안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 남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에 설령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에 악연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악연으로 만나서 맨날 옆에서 못 살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빚 받으러 왔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전생에 서로 악연인데 이 생에 그냥 악연으로 와서 만나.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돕고 칭찬하고 잘하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테지만은 반대로 맨 하는 일마다 딴소리하고 못하게 하고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해원을 해야 된다. 해원 상생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해원 상생의 길은 첫째는 죽을 목숨 살려주는. 우리가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살생의 마음이 나는 것은 전생에 악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러니까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그러면 아 전생에 악연이구나 이렇게 얼른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또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미워하면 또 뭐 어쩌겠습니까? 그 한이 더 또 맺혀요. 그러면 한 맺히면 또 다음에 또 복수를 하고 그래서 영 안 풀어줘. 그러면 세세생생 우리는 예? 살기가 팍팍하겠죠. 옆에서 내 길을 방해치면 어쩌 못 살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풀어버려야 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미운 생각이 나거든. 아 이것이 내가 전생에 잘못 지은 것이 오는 거구나. 그리고 미워할 생각을 돌려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런 생각으로 돌려야 풀어지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면은 그 생각 돌려서 죽을 목숨 살려줘야 한이 풀린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참나무에 가면은 풍뎅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풍뎅이가 참나무 진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갖고 이렇게 잡으면 그 멍청한 놈이 잡더라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풍뎅이를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여기를 끊어. 그리고 모가지를 이렇게 한 빗들어요. 그리고는 땅에다 놓고 땅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마간 쓰러나고 이렇게 돌려. 그러면 그걸 보려고요 풍뎅이 잡아가지고 응?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풍뎅이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조금 있다 죽겠습니까? 죽지요. 이게 금방은 안 죽어도 예? 점점 죽어요. 예? 근데 속 상하면요 우리가 속이 상하면 아프대요. 그리고 우리가 속 상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조그만 병이 들어와도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풍뎅이 목 비트는 것도 비슷해요. 안 그래요? 그게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로 하는 것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저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서 잘 보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면 풍뎅이 목 비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원의 길은 두 번째는 해원 천도를 시켜라 그러거든요. 요새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대요.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할 때 편안해서 자살합니까? 그냥 원한을 품고 자살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간 사람들은 대체로 천도를 못 받는데요. 그러면 천도 못 받은 영혼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어쩌겠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치동 살 때에 거기 그 대치동에는 좋은 아파트들이 많거든. 그 아파트에 사는 분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새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작은 방만 들어가면은 어쩐지 막 떨리고 이상하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전 주인이 거기 할아버지가 거기서 자살을 했다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기도 했거든요. 그래갖고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났더니 거기 가니까
편안해졌대. 아, 그러니 제. 그러니까는 그 원한을 맺혀가지고 가신 분들, 그리고 교통사고를 나서 가신 분들, 제대로 못 살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꼭 천도제를 지내줘야 돼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그 저기가, 그 기운이 산 사람한테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은요, 우리가 다생을 놓고 보면 이 생에는 우리가 이 생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지요. 그러면 전생에도 있었겠지요. 부모 형제가. 그 전생에는 이렇게 따져가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부모 형제였을 거다 그런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안 됐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또 영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까운 인연으로 또 만나겠지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부모 형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모 형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줘야지. 그리고 심신작용을 할 때에 억울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상대방이 억울하다 할 정도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저기가 대산종사님께서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사랑할 것이요, 내가 미움받지 않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이니라. 응? 다른 사람이 나 미워하면은 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미워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음에는 영거부 결혼이 되고 그랬거든요. 음에는 껌껌한 데서 손해를 미치면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은 원한이 맺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없을 때는 별소리 다 하죠. 그 자식 못 쓰겠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잘못 막 그러죠. 없으니까, 그 사람 없으니까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줄 알고 우리는 하죠. 그것이 음해요. 근데 그것이 하는 말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그렇게 맺게 되는 거다. 기운은 참 묘한 것이어서 안 보이는 데서 해도 다 이렇게 맺혀요. 그리고 또 사은 편만 잘 읽는다 할지라도 액을 풀 수 있다 그러거든요. 사은이 뭐예요? 사은은 인과 보응의 이치의 바탕에서 원한을 푸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사은이 뭐냐 그러면 은혜 발견이지요. 은혜 발견. 근데 우리는 대체로 다른 사람한테서 무엇을 발견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 속상하게 한 것은 그냥 한 번만 해도 그걸 안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금방 잊어버려. 그러면 뭐만 남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내 마음속에 다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 어째요? 다 미운 사람이지. 근데 사은은 미운 것은 다 내려놓고 늘 은혜를 발견하라 하는 겁니다. 아예 옆에서 같이 살다가 보면은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이렇게 찾아서 간직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만 남겠습니까? 감사함만 꽉 차겠지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한 것만 들어있으니까 행복하겠죠.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은 나한테서 좋은 기운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좋아.
그리고 이것이 낙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원 상생의 길은 사은 실천이 해원 상생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만 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고쳐준다고 잘못한 것을 막 지적하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한테 지적하면은 그것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할 때만 지적해주고 배우려고 안 할 때는 그냥 떼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경계들을 당하는데 그 경계에서 해원 상생의 길을 가십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한을 맺지 말고 늘 해원 상생을 하면 거기가 낙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원 실천이 해원 상승의 길이랍니다. 올해부터 우리 모두 좋은 점만 발견하는 교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가 시간입니다. 78장 공부와 사업 중에입니다. 네, 맞아요. 네, 정상적인 목전에 저희가 너무 여유있게 이때까지 불러왔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실 때 좀 활기차게 부르니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네, 저희도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림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가자에 이야기하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졌어요. 뭐냐면은 선사님께서 저희 이제 수고하신다고 또 교도님들 방감 두상대를 가져오시면서 갈라 먹으라 그러고 주셨는데 제 욕심에 저는 다 담아가지고 다 팔아버렸어요. 네, 선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도움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 공부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절 대제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명절 대제가 있겠습니다. 대제가